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허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데이터 레이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올 오픈 테이블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 혹시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 세션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크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오픈 테이블 포맷이 적용이 될 현대의 데이터 레이크의 사용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중심으로 오픈 테이블 포맷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AWS가 이 오픈 테이블 포맷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고객분들의 성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데모를 통해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크의 등장 배경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가 등장하기 이전에 분석 환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러한 데이터를 트랜잭션이 지원이 되는 OLTP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강한 트랜잭션을 지원을 하고 단순 SQL을 통해서도 분석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석 쿼리가 복잡해지고 데이터의 양이 커짐에 따라서 성능에 대한 한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OLAP라는 별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등장을 했고, 현재도 많은 고객분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아마 구성하고 계실 겁니다. OLTP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확장인데요. OLTP 같은 경우에는 이 쓰기 쿼리와 읽기 쿼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쓰기 쿼리를 프라이머리 노드라고 하는 별도의 노드에 전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프라이머리 노드의 부하가 커지게 될 경우 이 프라이머리 노드를 시스템 확장하기 위해서는 스케일 업 전략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케일 업은 이 프라이머리 노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할 경우 더 이상 시스템 확장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는 하둡과 같은 아키텍처가 등장했고, 이러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기존 OLTP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고객분들이 AWS 환경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된 방식으로 구성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 S3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시키고 데이터 분석이나 BI, 머신러닝, 그리고 접근 제어까지 다양한 목적에 맞게 AWS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또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구성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는 모든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에 반영하기에는 많은 컴퓨팅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되지 않는 성능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파일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파티셔닝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는 분석 성능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와 같은 규정 준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 파일 세트를 오버라이트해야 되는 많은 컴퓨팅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익숙했던 고객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익숙했던 고객분들이 각각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없을까에 대한 요구사항이 등장했습니다. 즉 단일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제 등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입장에서는 트랜잭션도 지원되고 또는 높은 성능과 ACID를 보장하면서 오픈소스에 대한 유연성까지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에서 트랜잭션이 지원이 되는 트랜잭셔널 데이터 레이크, 즉 오픈 테이블 포맷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픈 테이블 포맷이란 데이터 레이크에서 트랜잭션도 지원이 되고 분석 환경의 최적화 그리고 비용 최소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도 이 대규모의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대표적으로 아파치 후디, 그리고 아파치 아이스버그, 델타 레이크라는 세 가지 오픈 테이블 포맷이 있습니다. 이 오픈 테이블 포맷을 사용하시면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시면서 마치 OLTP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픈 테이블 포맷을 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오픈 테이블 포맷이 적용이 될 현재의 데이터 레이크 사용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테이블 포맷이 적용될 첫 번째 사례로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아마 많은 고객분들도 이러한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현재 구성하고 계실 텐데요. 좌측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AWS의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나 또는 아마존 MSK에다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적재를 시킵니다. 그리고 적재한 데이터를 아마존 EMR이나 매니지드 플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나 아테나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AI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분석 파이프라인을 아마 구성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성에 대한 지원인데요.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동일한 스냅샷에다 읽기 쿼리도 수행하고 쓰기 쿼리도 수행하는, 즉 읽기와 쓰기에 대한 완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데이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데이터 수집 성능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실시간 데이터는 비교적 파일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 작은 파일 사이즈를 큰 파일 사이즈로 합쳐서, 즉 압축을 통해서 분석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정 준수를 위한 레코드 레벨 단위의 업절트 또는 데이터 삭제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픈 테이블 포맷이 적용될 두 번째 사례로는 규정 준수입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특히 데이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회원 탈퇴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회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규정 준수를 위해서 별도의 EMR이나 아테나 그리고 매니지드 플링크를 구성하셔서 별도의 규정 준수만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실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 회원 테이블에서 존이라는 회원이 탈퇴를 했습니다. 이 존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 먼저 유저 아이디 값이 존인 레코드를 찾습니다. 이 레코드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 세트를 스캔해야 되고 이 데이터를 스캔하는데도 많은 컴퓨팅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삭제해야 되는 삭제 대상이 되는 데이터 파일을 걸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전체 파티션을 오버라이트 해야 되는, 즉 데이터를 삭제하는데도 많은 컴퓨팅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규정 준수에 요구된 사항으로는 어떤 동시쓰기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레코드 레벨 단위의 업절트와 딜리트 역시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오픈 테이블 포맷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줌이 있습니다. 아마 줌은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줌이 직면했던 과제로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 로그들을 잘 수집을 해야 됐고, 또한 GDPR과 같은 규정 준수를 위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로그들을 삭제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치 후디 기반의 오픈 테이블 포맷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아마존 EMR과 아테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토리지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1000개의 레코드를 삭제하는데 기존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작업이 2분 이내로 단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픈 테이블 포맷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테이블 포맷이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된 사항들이 한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정 준수를 위해서 전체 데이터 세트를 교체하지 않고 단순 레코드 레벨 단위의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삭제를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가 변경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컬럼 이름이 바뀌거나 컬럼을 추가하거나 컬럼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스키마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쓰기 쿼리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일관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데이터 파일 세트가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안에 대한 사항, 즉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에 대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오픈 테이블 포맷이 먼저 알아보기 전에 테이블 포맷이 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포맷을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 레이크의 구성 레이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크는 크게 3가지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처리 레이어, 거버넌스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3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상단은 쿼리 엔진으로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아파치 스팍이나 플링크 또는 아테나 레드시프트처럼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쿼리 엔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희는 카탈로그에다가 저장을 하는데요. 이 카탈로그에 대한 레이어는 거버넌스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해 보셨더라면 아마 AWS 글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하셔서 이 거버넌스 레이어를 구성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쿼리 엔진들이 이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참조해서 데이터 레이크의 분석 쿼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파케이나 에이브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파일들을 하드 파일 시스템이나 아마존 S3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테이블 포맷은 거버넌스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마 AWS에서 기존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하이브 형식에는 굉장히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이브 형식은 아마존 S3에서 물리적으로 디렉터리를 나누고 이 디렉터리마다 데이터 파일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단위로 테이블 그리고 파티셔닝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는 게 하이브 형식이고요. 아파치 후디나 아파치 아이스버그와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은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매니페스트 파일이 뭔지 오픈 테이블 포맷이 동작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오픈 테이블 포맷 형식의 테이블이 있고요. 이때 최신의 테이블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니페스트 파일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니페스트 파일은 이 테이블 정보가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 파일들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가 추가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추가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어에 데이터가 추가되고 매니페스트 파일이 새로 생기고 이 매니페스트 파일은 또 최신 테이블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파일들을 매니페스트 파일은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삭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삭제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매니페스트 파일이 생기고 이 매니페스트 파일은 또 업데이트된 사항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석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팩션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컴팩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도 새로운 매니페스트 파일이 생기고요. 이 매니페스트 파일은 컴팩션이 완료가 된 데이터 파일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매니페스트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두 번째로 과거의 매니페스트 파일과 데이터 파일은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 파일과 매니페스트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오픈 테이블 포맷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인 타임 트래블 쿼리 때문입니다. 타임 트래블 쿼리란 최신 테이블 정보를 유지하면서 과거의 테이블에다가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5년 5월이니까요. 25년 5월달 기준에서 25년 3월달 테이블에 타임 트래블 쿼리를 통해서 과거 시점의 테이블에 분석 쿼리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파일들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니페스트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여전히 아마존 S3에 저장되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비용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백큐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백큐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매니페스트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삭제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스토리지 비용에 대한 최적화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오픈 테이블 포맷, 아파치 후디, 아이스버그, 델타 레이크 세 가지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글로벌하게 많은 고객분들이 아이스버그를 도입하고 계시고,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오픈소스 진영에서 AWS가 아이스버그에 대한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테이블 포맷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인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오픈 테이블 포맷에 요구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와 같은 흐름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테이블 포맷의 가장 중요한 레코드 레벨 단위의 업데이트, 삭제인데요. 이는 전체 데이터 파일 세트를 교체하지 않고 단순 레코드 레벨 단위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트랜잭션 지원이 되는 것이죠.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단순 SQL문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 파일을 교체하지 않고 레코드 레벨 단위의 업데이트와 삭제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 그리고 머지 인투와 같은 SQL문을 통해서 레코드 레벨 단위의 데이터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치 아이스버그가 레코드 레벨 단위의 데이터 업데이트를 지원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아이스버그가 가지고 있는 계층 레이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스버그는 크게 네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장 상단의 카탈로그 레이어, 그리고 메타데이터 레이어, 매니페스트 레이어, 마지막으로 데이터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 카탈로그 레이어는 어떤 최신 메타데이터를 참조해야 되는지 포인터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AWS에서는 글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이 카탈로그 레이어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데이터 파일 안에는 아이스버그가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스냅샷이 생성이 되고, 이 스냅샷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에서는 스냅샷 0, 스냅샷 1, 스냅샷 2 이렇게 세 가지 스냅샷이 있는데요. 각각의 스냅샷들마다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파일로 매니페스트 파일을 참조하게 되고, 이 매니페스트 파일은 최신 테이블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파일을 참조하게 됩니다. 아이스버그는 크게 데이터 업데이트 시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카피 온 라이트, 두 번째는 머지 온 리드 두 가지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은 데이터 업데이트 시 서로 다른 방식을 보여줍니다. 먼저 좌측에 카피 온 라이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온 라이트 시 전체 데이터 파일이 교체가 됩니다. 전체 데이터 파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쓰기 관점 그리고 읽기 쿼리 관점에서 다른 트레이드 오프를 보여줍니다. 이 쓰기 쿼리 관점에서는 전체 데이터 파일을 교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반대로 읽기 쿼리 관점에서는 이미 데이터 파일이 교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머지 온 리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온 리드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삭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 데이터 파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 파일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 온 라이트와 비교했을 때 쓰기 쿼리 관점에서는 데이터 파일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로그 파일을 추가하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반대로 읽기 쿼리 관점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파일과 로그 파일을 참조해서 읽기 쿼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피 온 라이트와 머지 온 리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피 온 라이트에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면 스냅샷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보이시는 것처럼 스냅샷 0, 스냅샷 1, 스냅샷 2가 있고요. 카피 온 라이트이기 때문에 하단을 보시면 새로운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냅샷은 최신 테이블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서 이 매니페스트 파일은 변경된 데이터 파일만 참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머지온 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온 리드도 데이터 업데이트 시 스냅샷이 생성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단을 보시게 되면 데이터 파일 전체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로그 파일만 추가되게 됩니다. 이 로그 파일만 추가되기 때문에 스냅샷이 참조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은 기존의 데이터 파일과 로그 파일들을 참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스버그에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경되는 스키마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기존의 하이브 형식에서 스키마를 바꿔야 됐다면 전체 데이터 파일에 대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파치 아이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정보를 메타데이터 파일 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다시 작성하지 않고도 그런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을 추가하거나 컬럼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거나 컬럼을 삭제하거나 와 같은 작업들을 데이터 파일을 수정하지 않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분석 쿼리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티셔닝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하이브 형식에서 파티셔닝을 할 때는 물리적으로 디렉터리를 나누고 이 디렉터리 기준으로 데이터 파일을 저장시키게 되고 물리적인 단위로 파티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이렇게 물리적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도 파티셔닝에 대한 변경을 지원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테이블이 있고요. 이 세일즈 테이블은 현재 월 기준으로 파티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이 돼서 저희는 월별로 파티셔닝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셔닝에 대한 사항을 월에서 일 단위로 바꾸게 되었고요. 이 이후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더 이상 월 단위로 파티셔닝 되는 게 아니라 일 단위로 파티셔닝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치 아이스버그에서 파티셔닝을 변경할 때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또는 테이블 전체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쿼리를 수정하거나 와 같은 작업들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네, 파티셔닝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다가 읽기 쿼리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읽기 쿼리는 25년 2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이고요. 실제로 이 읽기 쿼리가 수행이 되면 25년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파티셔닝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파티셔닝을 스캔하게 되고 3월과 같은 경우에는 일별로 데이터가 파티셔닝 되어 있기 때문에 일 단위로 데이터를 스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 쓰기 쿼리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일관성을 지원해야 되고 또한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추적함과 동시에 롤백과 같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규정 준수나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트랜잭션, 즉 인절트, 업데이트, 딜리트, 그리고 컴팩션이 발생할 때마다 스냅샷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현재 5개의 스냅샷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냅샷 1번은 25년 1월 말에 생성된 스냅샷이고 스냅샷 4번은 25년 2월 말에 생성된 스냅샷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스버그가 가지고 있는 태깅 기능을 통해서 스냅샷 1번에 그리고 스냅샷 4번에 각각 태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관리자는 월말 단위로 스냅샷을 관리한다라고 하면 태그가 부여되지 않은 스냅샷을 삭제함으로써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트래블 쿼리를 통해서 각 월말 기준으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아이스버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분기, 브랜치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상단의 파란 색깔 스냅샷은 메인 스냅샷입니다. 그리고 스냅샷 7번, 3월 말 시점이 됐을 때 저희에게
감사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도 어그리게이션 해야 되고 데이터도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메인 브랜치에서 감사 브랜치를 분기시키고 이 브랜치에서 감사 작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시면 메인 브랜치가 가지고 있는 스냅샷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세트가 커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히든 파티셔닝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이스버그가 가지고 있는 히든 파티셔닝을 알아보기 전에 하이브 방식에서 기존의 파티셔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에서는 파티셔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디렉토리를 나눴고요. 이 디렉토리 단위로 데이터 파일들을 저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티셔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에 별도의 파티셔닝 컬럼이 있었고, 실제로 파티셔닝을 적용한 채로 분석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별도의 조건절에 파티셔닝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했습니다. 이 조건절의 파티셔닝에 대한 정보를 넣지 않으면 좌측과 같이 전체 데이터를 스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스버그는 다음과 같이 조건절에 별도의 파티셔닝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아이스버그 메타데이터 안에 파티셔닝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 쿼리를 수행했을 때 이 조건절에 파티셔닝 정보를 넣지 않고도 각 파티셔닝된 사항에 맞게 데이터를 스캔하고 효율적으로 분석 쿼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S3 프리픽스 렌더마인인데요. AWS에서 아마존 S3 기반으로 아이스버그를 구성하시게 되면 아마존 S3가 가지고 있는 API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이브 방식에서 디렉토리를 구성하시게 되면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트리 그룹으로 디렉토리를 구성하게 되고, 무엇보다 동일한 S3 프리픽스를 사용하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동일한 S3 접두사를 사용하게 되면 단일 데이터 노드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고, 어떤 트랜잭션에 대한 지연, 그리고 S3 API가 갖고 있는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의 디렉터리 앞에 랜덤 값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동일한 S3 프리픽스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S3 접두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단일 데이터 노드가 아니라 여러 데이터 노드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함으로써 어떤 트랜잭션에 대한 성능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WS에서 이 오픈 테이블 포맷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고객분들의 성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EMR에서 스팍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오픈소스에서 스팍을 사용했을 때 성능 비교 표인데요. EMR 7.1 버전에서 아이스버그를 사용했을 때 오픈소스 스팍보다 최대 2.7배 빠른 것을 보여주고, EMR 7.5 버전을 사용했을 때 오픈소스 스팍보다 최대 3.6배 빠른 것을 보여줍니다. 즉 결과적으로 아마존 EMR에서 스팍을 활용하셨을 때 오픈소스에 비교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EMR은 스팍에 대한 성능 최적화를 위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기능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별도의 분석 쿼리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활성화하거나 또는 옵션 설정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또 아마존 EMR에서 스팍을 활용하셨을 때 오픈소스 스팍과 100% 동일한 API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오픈 테이블 포맷에 대한 접근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권한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유저, 주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설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AWS에서는 현재 두 가지 방식의 접근 제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3 액세스 그랜츠를 사용하시면 S3 버킷 단위 그리고 접두사 단위의 접근 제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사용자별로 그리고
그룹별로 접근할 수 있는 S3 버킷 그리고 S3 접두사를 설정하시게 되면 이 사용자가 스파크잡을 제출했을 때 제한된 S3 자격을 얻게 되고 사전에 허가받은 S3 버킷과 프리픽스에만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 정보, 그룹 정보는 만약 고객분들이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툴을 사용하신다면 이 AD에 있는 유저 정보와 그룹 정보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입니다. 저희가 각 사용자별로 테이블, 그리고 컬럼, 로우 단위의 접근 제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담당자는 마케팅 테이블만 접근하고 회계 담당자는 회계 테이블에만 접근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위해서는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활용하시면 각 테이블별로, 컬럼별로, 로우 단위로 액세스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원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뷰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이 뷰에다가도 분석 쿼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 뷰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 뷰에다가도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크로스 어카운트 간 그리고 크로스 리전 간 뷰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보다는 좀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는 아파치 아이스버그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는 아파치 아이스버그의 자동 컴팩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자동 컴팩션을 통해서 고객분들의 분석 쿼리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스냅샷에 대한 보관 주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스버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통계 정보를 활용하셔서 이 통계 정보를 분석 쿼리에 활용하시면 어떤 분석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모를 통해서 오늘 설명드린 아이스버그 그리고 오픈 테이블 포맷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회사에 다니는 김길동 씨가 있고요. 이 김길동 씨는 과거에 하이브 방식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테이블 포맷을 듣게 되었고 아이스버그 방식으로도 똑같은 테이블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스버그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테이블의 제품 코드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브 방식의 테이블이 있고 아이스버그 방식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브 형식의 테이블에다가 트랜잭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브 형식의 테이블에는 트랜잭션이 불가능하다라는 경고가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스버그 방식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업데이트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쿼리가 수행되게 되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게 되면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네, 스타코드 앞에 업데이트라는 데이터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하이브 형식 대비 트랜잭션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테이블 포맷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능 타임 트래블 쿼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트랜잭션을 한번 했는데요. 즉 데이터를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바꾸기 이전에 즉 과거 시점에 테이블에 쿼리를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 트래블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히스토리 정보를 조회합니다. 히스토리 정보를 조회해서 과거 시점에 스냅샷을 찾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번 스냅샷은 이전의 스냅샷이고 2번 스냅샷은 현재 최신 스냅샷 정보입니다. 그리고 타임 트래블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냅샷을 참조해서 타임 트래블 쿼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바꾸기 이전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키마에 대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아이스버그는
데이터 파일 세트를 변경하지 않고도 스키마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먼저 하이브 방식의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스키마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쿼리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데이터 파일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면 컬럼은 수정했지만 이에 맞는 데이터는 조회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스버그 방식의 테이블에다가 스키마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 테이블을 조회해보게 되면 네, 컬럼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AWS에서는 트랜잭셔널 데이터 레이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보안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AWS 환경에서 오픈 테이블 포맷 방식의 새로운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해 보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